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칼끝의 최종 종착지는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적인 맥락에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의가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을 외면하고 주의 주장이 사실, 팩트를 덮으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진실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사회가 맑고 투명하고 정의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의 주장만 난무하고 사실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서 합의한 공권력, 특히 그 중에서도 사법 공권력,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중심을 잡고 엄격한 공정성 토대 위에서 판결을 내리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 들어서 검찰의 윤석열 총장이 새로운 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화제를 뿌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그늘과 양지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우리 사법부, 사법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량과 신념, 도덕관, 공권력에 대한 철학, 정의감, 이것이 많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검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해외에서 검찰이 설득을 해서 전격적으로 귀국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범동 씨의 입국과 귀국과 관련한 내막이나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다. 아예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를 포함한 설득조를 조범동 씨가 있는 곳에 보내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벌이면서 전격적으로 한 이유는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씨와 접촉을 해서 혹시 모를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말맞추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조범동 씨를 전격적으로 작전을 하다시피 해서 입국을 시키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구속영장이 떨어짐으로써 조범동 씨를 조국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를 확실하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패밀리 펀드 운용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범동 씨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검찰이 이번 조국 사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많은 국민들이 지난달 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반신반의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정권적 행보를 보인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번에 조범동 씨를 적극적으로 기획 입국시킨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검찰의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이 갖는 그런 의혹을 다 풀리는 방향으로 매조지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의 갖는 평판이 갈리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사실 그 얘기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합니다. 첫째, 좀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작 의문점에 대해서 함구를 했고,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분명히 태블릿 PC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이 강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 뇌물죄 여러 가지를 무리하게 적용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면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있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적폐 명목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 정권, 현 좌파 진영에 또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행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 명이 자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적 신념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봤냐면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이걸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법조문을 곧대로 적용을 하면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다는 그런 행위는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직권남용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였죠.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대선을 치를 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체제 비판적인, 정부 비판적인,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대항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의 비행이라 보고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나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저것은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사가 원리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그 두 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은 어림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태산명동의 서울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타협을 하고 적절히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 사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이 원칙주의자적 신념을 갖고 조국 사태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달려들면 충분히 국민이 원하는 의혹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면면을 잘 알기 때문에 당과 정권의 그 내부에서 조국 장관과 함께 이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난데없이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하면서 공표 준칙을 개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당정 협의를 거쳐서 피의사실 공표, 즉 수사 공표 준칙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이 약화될 것이며,
언론의 취재도 당연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당정, 그다음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 앞으로 이제 계속 소환이 될 텐데 그 자기 가족의 대중에 드러나는 면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면보다는 원칙주의적인 그런 면,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보였던 그러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수사를 공정하게 하나의 의혹도 없이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 무신난의 무신 정권의 여러 인물들에 비교해서 윤석열 총장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중엽 12세기에 고려 무인들이 100년간 정권을 잡고 힘든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려 무인난 시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경대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서 폭정을 일삼자 경대승이라는 20대 젊은 장군이 나타나서 이 정중부 일파를 제거를 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신을 등용을 하면서 이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불의의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요. 참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인물이 이의민이라는 인물인데 이 의민은 전형적인 무인 그 정권의 아주 폭정을 일삼는 망나니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폐위된 의종을 살해하는 등 온갖 폭정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피폐한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백성들이 유랑을 떠나고 여러 가지 횡행하는 그러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100년의 무인 정권 시대에서 무인들이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뭐냐면 왕씨 정권을 뒤집어 엎고 역성 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왕씨 정권의 어떤 적통을 훼손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돌아올 역사적 평가가 두려웠던 거라는 생각을 역사 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려시대의 무인난 시대처럼 많은 주사파,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무인난 시대의 무인처럼 온갖 사법 적폐니 전 정부 적폐니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감히 자유민주라는 정통성은 결코 훼손을 끝까지 훼손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은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은 결국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경대승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민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경대승의 길을 가도록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지지하고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